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초구 구룡산 인근 상가에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서울 서초구 구룡산 인근의 한 5층 상가 건물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여고생의 가족 5명이 이 건물 4층으로 이사했는데 이 이사는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사무실 임대용으로 설계되었고 가족이 입주한 이후 살림집으로 개조하기 위한 공사가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초반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가족들은 이사를 마치며 집안이 어수선한 탓이라 여겼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세수를 하려고 대야 앞에 앉을 때마다 누군가 뒤에서 미는 듯한 느낌을 받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저 기분 탓이라며 넘겼죠. 한 달쯤 지나 욕실에 새로 세면대를 설치한 다음 날 큰딸이 욕실에 들어갔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식구들이 달려가 보니 딸은 이미 기절한 상태였고 세면대 위에 거울에는 핏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대학생 오빠는 점점 심해지는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견디지 못해 결국 집을 나가 학교 근처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편두통에 시달리며 점차 정신적 고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여고생인 막내딸도 밤마다 가구를 긁는 소리에 시달리다 결국 방을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 방에서도 비 오는 날이면 유리창에 빗물 대신 피물이 흐르는 광경을 목격하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악을 전공하던 언니에게 벌어졌습니다.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속삭이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귀를 막았지만 이후의 일은 기억나지 않아요. 다음 사건은 아버지의 증언입니다.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해 큰딸 방을 열어보니 얘가 가야금을 안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가까스로 끌어냈지만 그 힘이 여자애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다음 날엔 가야금 줄을 모조리 끊어버리고 말더군요. 멀쩡하게 연주하다가 느닷없이 그렇게 된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가족들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며 특히 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싱크대 위에 빨간 글씨로 낯선 사람의 이름을 적어 붙이고 부엌칼로 그 이름을 난도질하며 외쳤습니다. 넌 내 손에 죽어야 해. 더는 견디기 힘들었던 외할머니가 나서 어머니를 친정으로 데려갔고 아버지도 자녀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집을 떠났습니다. 그 건물 4층은 지금까지도 비어있는 상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새벽 교차로에서 사라진 존재. 2009년 12월 시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저는 집을 나와 자취하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많이 타서 친구였던 가양을 룸메이트로 불러 함께 살았습니다. 가양이 기가 센 덕분에 평소 무언가를 보곤 했던 저는 그와 함께 지내는 동안만큼은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보이는 일도 없어졌죠. 가양과 함께하는 동안 그런 일들이 사라지는 것에 익숙해졌고 저는 점점 그런 경험들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양이 배가 고프다며 밖에서 사 먹고 오자고 보채는 바람에 새벽에 외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고양이 모래도 살 때가 되어 나간 김에 이것저것 샀고 돌아오는 길엔 군것질거리와 고양이 모래 등으로 양손에 짐을 한가득 들고 있었습니다. 가양은 남자친구와 전화를 하며 작은 비닐봉투 하나만 들고 저보다 훨씬 앞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짐의 무게 때문인지 걸음이 느려진 저는 가양이 점점 멀어져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취방으로 가려면 직선으로 늘어선 3개의 교차로를 지나 세 번째 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야 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교차로에 있었고 가양은 이미 세 번째 교차로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겨울 새벽이라 날이 어두웠고 길도 컴컴해서 누군가 불쑥 튀어나올까봐 두리번거리며 걸었습니다. 길은 2차선 도로로 넓었고 주차된 차들 사이로 주위를 잘 살피기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유흥가가 있어서 그런지 첫 번째 교차로 왼편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가만히 서 계신 게 보였습니다. 저는 두 번째 교차로를 지날 때까지도 그 할아버지가 서 계신 모습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차로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교차로에 접어들 무렵 멀리서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였죠. 가양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렴풋이 보이는 형체를 보며 이 시간에 또 누군가 나와 있구나 생각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원룸에 가까워질수록 그 형체가 점점 뚜렷해졌고 저는 그 형체가 첫 번째 교차로에서 보았던
그 할아버지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밤눈이 어두운 편이라지만 할아버지가 이 길을 따라 달려가는 것을 못 볼 리 없었습니다. 분명 두 번째 교차로까지도 할아버지는 한자리에 서 계셨으니까요. 그제야 저는 그 할아버지가 산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겁에 질려 눈을 아래로 내리깐 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걷고 있는지조차 모를 만큼 몸이 무거웠습니다. 잠시 후 혹시 할아버지가 사라졌는지 확인하려고 슬쩍 고개를 들었는데 그만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셨고 얼른 오라는 듯 손짓을 했습니다. 겁에 질린 저는 제자리에 서서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가 손짓을 계속할수록 저는 더 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저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어디론가 끌려갈 것 같았습니다. 먼저 간 가양을 부르고 싶었지만 할아버지의 뒤로 밤안개처럼 어둠이 깔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앞에 다다르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저더러 잡으라는 뜻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잡으면 저는 분명 끌려갈 것임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내밀었고 그 순간 제 손 대신 들고 있던 커다란 비닐봉투가 앞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겁이 나면서도 웃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웃음을 참으려고 애쓰며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저를 보며 할아버지의 얼굴도 점점 더 무섭게 변했습니다. 결국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손가락질하며 저를 향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반복될수록 조금씩 귀가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가락질을 멈추고 제게 손을 뻗어 직접 끌고 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와 나만 있던 그 침묵 속에 가양의 목소리는 무척 뚜렷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할아버지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 뻗었던 손을 거두었습니다. 너 거기서 뭐해? 가양이 버럭 소리치며 다가오자 할아버지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가락질도 멈췄고 방해받아 속상한 듯 얼굴을 일그러뜨리더니 가양이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깨끗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취를 그만둘 때까지 새벽 외출을 하지 않았고 두 번 다시 그 할아버지를 만날 일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음악실의 단발머리. 내가 고등학교 때 동아리실은 학교 별관의 맨 위층에 있었어. 그 별관에는 음악실이나 미술실 같은 특별교실들만 있어서 평소에 사람도 잘 다니지 않는 건물이었지.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이면 동아리실 대청소를 하는 날이었어. 그리고 그날 사건이 벌어졌어. 청소를 하다가 걸레를 빨려고 화장실에 갔어. 화장실로 가려면 음악실을 지나가야 했는데 그냥 지나칠 때는 신경도 쓰지 않았지. 음악실은 왼쪽에 있었고 나는 오른쪽 벽 쪽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더더욱 음악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 걸레를 빨고 동아리실로 돌아오는 길에는 음악실 벽 쪽으로 걸어왔어. 사람의 시야라는 게 그렇잖아. 앞을 봐도 옆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처럼 말이야. 음악실을 스쳐 지나가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뭐지? 싶어 멈칫하다가 다시 돌아봤지. 그런데 우리 학교 체육복을 입고 80년대에나 했을 법한 똑 단발을 한 애가 악보대 뒤에 서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서 있는 모습이 뭔가 이상했어.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진 채 팔도 축 늘어뜨리고 고개도 푹 숙인 상태였지. 게다가 마치 지면에서 살짝 떠 있는 것처럼 둥둥 움직이는 것 같았어. 너무 놀라서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어. 몸이 굳어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지. 그러다 긴장이 조금 풀리자 그제서야 소리를 지를 수 있었어. 내 비명소리에 동아리실에서 청소하던 언니들이 달려왔고 나는 복도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 왜 그게 귀신이라고 확신했느냐면 음악실은 바깥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었거든. 언니들이 확인했을 때 음악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 그 순간의 공포는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어. 네 번째 이야기, 목이 꺾인 여자와 언니의 환영. 그 언니는 서울 송파구 마천동 끝자락 남한산성 부근에 있는 오래된 빌라에 살고 있었어. 나중에 무당을 통해 듣게 된 이야기에 따르면 그 집터가 원래부터 좋지 않아 집 귀신들이 언니의 길을 더 약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언니가 방문을 열었을 때였어. 방 한가운데에서 목을 맨 여자가 고개가 꺾인 채 자신을 보며 웃고 있었지.
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했어. 자꾸 그런 환영을 보며 견디기 어려워진 언니는 결국 어머니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게 됐어. 어머니는 딸을 위해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했어. 언니 부모님은 모두 천주교 신자라 믿음이 굉장히 깊었거든. 다음 날 어머니는 안방에 있는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지. 그런데 갑자기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는 것처럼 싸늘해지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몸이 으슬으슬 떨리기 시작하면서 10년 넘게 외워온 미사문이 머릿속에서 하얗게 사라진 거야. 정체 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힌 어머니는 끝내 기도를 이어갈 수 없었어. 어머니는 언니의 동생을 방으로 불러 같이 기도하도록 했어. 하지만 동생도 미사를 외우지 못했고 둘 다 어찌할 바를 몰랐지. 어머니가 기도에 실패한 그날 밤 언니는 잠을 자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 처음엔 음식을 먹는 듯한 쩝쩝 소리처럼 들렸어. 그러다 마치 귓가에 대고 소곤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래.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귀 기울여 듣던 언니는 소름 끼치는 사실을 깨달았어. 귓가에서 나는 줄 알았던 소리가 사실 가슴께, 정확히는 몸 안에서 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거야. 그 소리는 음산한 여자의 목소리였어. 여자는 아주 다정하게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 내용은 오싹했어. 그 아줌마 누구야? 그 아줌마 쫓아내. 안 그럼 죽여버릴 거야. 넌 내 거야. 여자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했지. 5번째 이야기, 검은 눈동자와 찢어진 미소. 지금은 재개발 중이라 다시 짓고 있지만 당시 부모님께서 처음 장만하신 집으로 이사한 후에 겪은 일이야. 우리 집은 3층짜리 빌라였고 우리 가족은 1층에 살았어. 내 방은 현관문 바로 왼쪽에 있는 방이었고 침대는 작은 창문이 있는 벽 쪽에 두었지. 그 창문은 고장이 났는지 쉽게 열리지 않았고 여러 번 힘을 줘야 겨우 열리곤 했어. 게다가 닫아도 틈이 남아서 손을 옆으로 눕히면 들어갈 정도였어. 그때가 아마 겨울이었던 걸로 기억해.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서 늦게 들어오시는 일이 많았어. 그날도 나는 혼자 거실에서 늦게까지 TV를 보다가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지. 항상 깊게 잠들지 못하고 선잠만 자는 편이었는데 그날도 자다가 깨면 꼭 가위에 눌리곤 했어. 특히 그날은 바람이 세게 불어서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 그런데 바람 때문이 아니었어. 눈동자를 돌려 창문을 바라보니 누군가 그 작은 틈에 손을 넣고 미친 듯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어. 창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거야. 나는 몸이 움직이지도 않고 눈도 감기지 않아서 그 상황을 그대로 볼 수밖에 없었어. 그 사람은 한참 동안 창문을 흔들더니 마침내 창문이 거의 열리자 팔을 넣고 얼굴이 보였어. 그 여자는 흰자가 보이지 않는 검은 눈동자를 가졌고 산발한 머리로 나를 바라보며 입이 찢어질 듯 웃고 있었어. 나는 기절이라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아 그녀가 창문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 그 여자는 침대 위로 기어 올라왔고 검은 눈으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눈을 깜빡일 때마다 무표정과 활짝 웃는 얼굴을 반복했어.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 눈을 꼭 감고 손끝에 힘을 줬더니 거위가 풀렸어. 주위를 살펴보니 방 안에는 나 혼자뿐이었고 아침이 밝아 있었어. 그 일이 꿈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방 안에 혼자 있으니 다시 그 여자가 떠올라 소름이 돋았어. 안방에 계신 부모님께 가려고 몸을 일으켰지. 그런데 침대에서 나가려는 순간 내 옆자리에 누군가 누웠던 것처럼 움푹 파인 흔적이 남아 있었어. 게다가 평소 잘 열리지도 않던 창문이 열려 있었지. 그날 이후로 부모님이 늦게 오시는 날은 거실에서 자곤 했던 기억이 나. 6번째 이야기, 신축 원룸의 비밀. 이건 6년 전의 이야기야.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 나는 사정상 18살 때부터 자취를 시작했어. 처음 방을 구하러 다닐 때 여기저기 많이 봤지만 대부분 반지하였지. 나는 기관지가 안 좋다 보니 반지하는 피하고 싶었어. 그러다 부동산에서 외진 곳에 있는 신축 건물을 보여주겠다고 했어. 학교와 시장이 가까운 곳이라 입지 조건도 괜찮았지. 건물은 1층과 2층이 원룸이고 3층은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투룸 구조였어. 1층과 2층은 현관문이 서로 마주보는 복도식 구조였고 복도 양끝에도 방이 있는 독특한 형태였어. 내가 처음 계약한 방은 2층 복도 끝에 있는 방이었어. 마주보는 방을 편의상 A방과 B방으로 부르게. 건물이 막 지어진 신축이라 나를 포함해 계약자는 3명뿐이었어. 다른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일을 해서 집주인이 부탁했지. 3층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퇴근 후에 불을 꺼줄 수 있겠니? 나는 당시 일이 없어서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 입주 첫날 혼자 3층으로 올라가는데 어두컴컴하고 으스스했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방마다 불을 끄고 내려가려는데 인부 한 명이 소리도 없이 올라와 내가 끈 불을 하나하나 다시 켜기 시작하는 거야. 일이 아직 끝나지 않은 줄 알고 그냥 내려왔어. 그런데 다음날 공사 인부들에게 어제 본 사람에 대해 물었는데 7시에 모두 퇴근했다. 라는 말뿐이었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싼 가격에 넓은 원룸이라 그냥 넘어갔어. 그러나 문제는 입주한 지 3일째부터 시작되었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바닥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어. 키우던 고양이들도 유독 한 곳을 무서워하며 다가가지 않았고 나도 자주 가위에 눌렸어. 집주인에게 바닥에서 물이 샌다고 여러 번 항의했지만 집주인은 건축가라 직접 점검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어. 결국 마주보는 B방으로 이사를 했어. B방은 남향이라 따뜻할 줄 알았는데 들어가자마자 소름이 확 돋았어. 계약이 1년 남아 있어서 방을 바꿀 수도 없었지. 하지만 B방도 문제가 많았어. 바닥에 물이 새고 가위에 눌리는 것도 여전했어. 밤마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웃음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지. 참다 못해 위층에 올라가 봤지만 그곳은 텅 빈 방이었어. 결정적으로 그 집을 떠나게 된 계기는 입주 7개월째 무더운 여름밤이었어. 너무 더워서 부엌과 연결된 문과 창문을 활짝 열고 잠을 자려는데 고양이들이 소란스러워졌어. 부엌 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겁에 질린 채 울고 있었지. 이웃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부엌 미닫이 문을 닫고 잠을 청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심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 부엌 쪽을 보니 미닫이 문이 덜컹거리고 흔들렸어. 그 순간 잠이 확 달아났어. 혹시 고양이들이 난동을 부리는 건가 싶어서 미닫이 문을 열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그 뒤로는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졌어. 꼭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집에 들어갔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어. 결국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1년도 안 되어 어머니가 계신 외가로 피신하듯 이사를 갔어. 만약 그 원룸이 아직도 계약자를 구하고 있다면 나는 꼭 말리고 싶어. 특히 2층은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7번째 이야기, 부모님 부재 중에 겪은 괴이한 방문자. 저희 집은 아파트 복도식 구조인데 맨 끝 포실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서 늘 새벽쯤에야 귀가하시고 밤 11시쯤 저는 집에서 혼자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방 창문을 열면 복도가 보이는 구조인데 컴퓨터 바로 앞에 창문이 있어서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여요. 그래서 컴퓨터를 하다가도 그림자가 보이면 부모님께 들킬까봐 얼른 컴퓨터를 끄곤 했죠. 그날도 어김없이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퉁퉁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소리가 계속 들리니 너무 거슬려서 창문을 열고 복도 오른쪽을 내다봤습니다. 그때 머리가 헝클어지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아줌마가 옆집 현관문에 얼굴을 박았다가 떼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이상하고 무서워서 그 아줌마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순간 소름이 돋아 얼른 창문을 닫고 잠그고는 모른 척 다시 컴퓨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사람 형체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제 창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후 그 형체가 제 창문에 머리를 박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창문이 깨질 정도로 심하게 부딪혔지만 유리창이 깨지지 않은 것이 다행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 어찌할 바를 몰라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여기 미친 사람이 있어. 어떻게? 제가 소리를 지르자 창문에 머리를 박던 형체가 멈추더니 오른쪽으로 쓱 사라졌습니다. 몸이 떨려서 전화기를 꽉 쥔 채 10분쯤 지나고 나서야 창문을 열고 밖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줌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아줌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8번째 이야기, 말레이시아 수영장에 감긴 검은 머리카락.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마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열대지방 아파트들은 야외 수영장을 갖추고 있다. 한국의 실내 수영장 정도의 크기지만 현지인들이 수영을 즐기지 않아 늘 비어 있었다. 날씨가 선선해 수영장에 몸을 맡기고 싶어졌고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 친구에게 연락해 30분 뒤에 만나자고 했다. 간단히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원형 튜브, 비치볼, 수영 안경 등을 챙긴 뒤 서둘러 나갔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수영장으로 걸어가 발을 담근 채 친구를 기다렸다.
조금 지나 친구가 도착하자 우리는 물속에서 즐겁게 놀기 시작했다. 수영장 깊이는 약 180cm로 대부분 사람의 키보다 깊었다. 수영을 좋아하는 친구는 여느 때처럼 물살을 가르며 수영을 즐겼고 나는 원형 튜브에 몸을 맡긴 채 물 위를 유유히 떠다녔다. 20분 정도 지났을까? 친구가 물속에서 내던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몸을 돌려 친구를 바라보니 그는 잠수를 한 것처럼 물속을 보고 있었다. 나는 튜브에서 몸을 빼 친구 쪽으로 수영에 다가갔다. 가까이 가보니 시커멓게 탄 친구의 얼굴이 창백해진 채 우리 나가자라고 말했다. 왜 그래? 나가자. 왜? 좀 이따가 나가자. 나가자니까. 왜 성질이야? 무슨 일인데? 우리 집 가서 놀자. 친구는 더 놀고 싶던 나를 무시하고 나를 끌고 집으로 향했다. 친구의 집에 도착해 샤워를 마치고 친구가 건넨 하얀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었다. 그런데 친구는 거실 베란다에 서서 수영장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한참을 그러더니 친구가 내게 물었다. 너 머리카락 많이 빠지냐? 아니, 별로 안 빠지는데 왜? 그러더니 친구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넘기며 빠지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너 어디 아픈 거야? 왜 그래? 너 이제 집에 가. 나는 당황스러웠지만 집으로 돌아갔다. 아파트로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친구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왜 저렇게 날 쳐다보지? 라고 생각하며 집에 도착한 지 5분쯤 지났을 때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집이야? 응, 방금 도착했어. 나 있잖아. 뭐? 빨리 말해. 아까 내가 왜 빨리 나가자고 했는지 말해줄게. 친구의 말을 듣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10분 동안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친구가 수영하며 수경으로 주변을 살피던 중 내 뒷모습을 보았다. 장난으로 다가가 자세히 보니 그건 내가 아니라 한 뭉치의 머리카락이었다고 한다. 검은 머리카락이 마치 사람처럼 보였고 친구는 그 순간 공포에 질려 나가자고 했던 것이다. 그 후 나는 수영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친구는 계속 나와 함께 가지 않으려 했다. 일주일 후 날씨가 좋아 혼자 수영장에 가기로 했다. 물에 발을 담그고 튜브에 바람을 불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 내 발을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 차가운 물속에서 뭔가가 내 발을 감싸는 듯했다. 깜짝 놀라 발을 뺐고 조리를 신은 채 집으로 미친 듯이 뛰어갔다.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친구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그 후 겨우 몸을 움직여 화장실에 가서 수영복을 벗는데 내 오른쪽 발가락 사이에 검은 머리카락이 감겨 있었다. 멍하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날 이후 나와 친구는 다시는 그 수영장에 가지 않았다. 9번째 이야기, 버려진 스피커. 오래된 물건에는 흔히 영이 붙는다고들 하지. 그래서 어르신들은 밖에서 버려진 물건을 집에 가져오지 말라고 하곤 해. 어느 날 나는 길을 걷다가 우연히 톨보이 스피커를 발견했어. 겉에 꽃가루가 약간 묻어 있었을 뿐 쓸만해 보였지. 집으로 가져와 앰프에 연결했는데 한쪽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어. 전선이 불량인 것 같아 내부 네트워크를 이리저리 만져봤더니 소리가 제대로 나더라고. 10년은 넘어 보였어. 주인이 소리가 나지 않아 버린 것 같았지. 나는 정성껏 손질한 후 좋은 기분으로 음악을 감상하며 잠이 들었어. 아니, 정확히는 잠들었는지 깨어 있었는지 모를 그런 상태였어. 그때 고장 났던 스피커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 머리맡에 긴 머리를 가진 여자가 한 아이를 안고 있었지. 나는 몸을 돌릴 수가 없어서 그녀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어. 다만 더러운 긴 머리를 정성스럽게 다듬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 그녀가 하는 일을 조용히 지켜보면서도 이상하게 두렵거나 답답하지 않았어.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스피커 쪽을 향해 누워 있었어. 형광등도 끄지 않은 채 말이야. 그런 꿈을 몇 번 더 꾸다가 반대쪽으로 머리를 돌려자니까 그런 현상은 사라졌어. 아마 새 주인을 만나서 예쁘게 보이려고 한 건지도 모르겠어. 아니면 내 무의식 속 상상이었을지도 모르지. 10번째 이야기, 새벽 고속도로에서 태운 여인의 기이한 흔적. 저희 아버지는 기가 세고 집안에 신줄이 있던 탓인지 귀신이나 헛것을 자주 보셨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사람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셨죠. 제가 태어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장거리 화물차 운전을 시작하셨습니다. 1990년대 이전이라 고속도로도 지금처럼 잘 닦여 있지 않아
운행을 마치면 아침에 나가 새벽 4시나 돼서야 집에 돌아오시기 일쑤였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하루에 두세 번 왕복하며 총 4~5번을 오르락 내리며 일하다 보니 몸이 많이 지치셨다고 합니다. 그날도 마지막 배송을 마치고 부산에서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조금 넘었더랍니다. 비가 많이 와서 부산에서 자고 아침에 올라갈까 고민하다가 그냥 집으로 가기로 하셨죠. 고속도로에 올라 한참을 달리는데 비가 너무 심하게 쏟아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러다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창문을 조금 열어 졸음을 쫓으며 눈을 부릅뜨고 운전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저 멀리 100m쯤 앞에 한 여자가 우산을 쓴 채 고속도로 갓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새벽에 위험하게 고속도로를 걸어가다니 하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치셨습니다. 그런데 10분쯤 더 가니 아까 본 그 여자가 다시 100m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순간 어리둥절하셨지만 잘못 본 줄 알고 졸음을 쫓으려 여자를 태울까 하여 크락션을 울리며 운전석 옆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아무리 작아도 우산이 보일 법한데 비만 쏟아질 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100m로 뒤를 확인해도 비만 내릴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졸려서 잘못 본 줄 알고 창문을 닫고 혼자 콧노래를 부르며 졸음을 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30분쯤 더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아까 그 여자가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기가 약해진 탓에 헛것을 본 거라며 무시하려고 천천히 그 여자를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사이드미러로 보니 여자는 여전히 손을 흔들며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진짜 사람이면 이 새벽에 얼마나 무서울까 싶어 차를 후진해 여자를 태우려고 했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여자를 태우자 여자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귀 밑까지 내려왔고 얼굴은 창백하며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추우시죠? 라고 묻자 여자는 아니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내등을 꺼달라고 부탁했고 아버지도 별 생각 없이 실내등을 껐습니다. 아버지는 작업복을 건네며 옷이 젖었으니 이걸 입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며 어디까지 가냐고 물었더니 여자는 조용히 한 지역명을 말한 뒤 잠잠해졌습니다. 잠바를 뒤집어 쓴 채 잠든 듯 보여 아버지는 10분 정도 자게 두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가씨가 자는 동안 목적지를 지나칠까봐 깨우려고 했습니다. 아가씨, 일어나세요. 집을 지나칠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자는 아무리 불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아버지는 여자의 어깨를 툭 쳤는데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잠밤한 사람이 쓴 모양으로 주저앉으며 툭 떨어졌습니다. 더 기이한 것은 아까 비에 젖어 있던 여자의 흔적이 차 안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을 떠보니 차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논두렁으로 굴러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한 군데도 다친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게도 여자가 말한 목적지는 불과 5분만 더 가면 도착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11번째 이야기, 할머니가 남긴 집착의 그림자. 어릴 적 살았던 동네 뒷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집 뒷집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이서만 살고 계셨습니다.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어렸던 탓에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의 죽음에 관한 유일한 사실은 할머니가 갑자기 농약을 마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홀로 남으신 할아버지는 저희 집과 친하게 지내셨기에 가끔 집에 오셔서 이야기를 털어놓곤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할아버지와 부모님의 대화를 몰래 엿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무서워 며칠 동안 잠을 설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야기는 할머니의 장례를 치른 바로 그날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혼자 주무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자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녀는 생전에 할머니가 즐겨 입으셨던 밤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놀란 할아버지는 당황하며 누구냐? 고 물었지만 그 여자는 아무 대답도 없이 할머니가 누워있던 자리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할아버지가 잠에 들 무렵이면 그 여자가 어김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할머니의 자리에 누워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일이 계속되자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나를 데려가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옷장을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옷장에서 잠바를 꺼내려는 순간
할머니가 생전에 즐겨 입으셨던 밤색 옷이 갑자기 옷장 밖으로 툭 떨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잠시 정신을 잃을 뻔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할아버지는 그 밤색 옷을 즉시 태워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옷을 불에 태우며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이 옷을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할머니가 이 옷에 집착하며 찾아온 게 아닐까? 그리고 정말로 그날 이후로는 그 정체 모를 여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